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요. 예, 영화를 잘 보셨는지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영화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이번에 오게 됐고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화의 전당, 그건 저쪽에 뭐 굉장히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굿바이 레닌이라고 하는 독일 영화를 제가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오늘 카먼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이 골라주셨고, 이게 아마 그래도 제가 주장하는 것과 좀 맞는다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에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다시 좀 화해하려고 열심히 봤는데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비판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영화는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봐요. 2021년이면 아주 최근에 만든 영화인데요. 일종의 미국 중산층의 이듈릭, 목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와 삼촌이 화해한다고 하는, 또는 아이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화해하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가라는 저는 다소 조금 의외의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치적 괴물이죠. 그래서 완전히 야만 사회를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돼 있어서 지금 미국 사회는 사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사회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주제를 다룬 그러한 영화가 비교적 아주 잘 만든 게 노매드랜드라는 거죠. 노매드랜드,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미국 사회 전체가 일종의 현대판 노매드, 유목민이 돼서 집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떠들면서 일종의 그런 일용직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린 영화지요. 그 미국 사회 중산층의 붕괴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영화인데요. 사실은 그 영화마저도 대단히 좀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문제가 과연 서런 문제인지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시각에서 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대한 얘기 없어요. 지금 미국 사회는 역사상 최악의 지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지옥, 사회적 지옥이에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순진한 아이들의 시각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 참혹한 현실을 회피하는 세련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헐리우드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는데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일상보다는 거창한 그러한 시대적 사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임술래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리틀 폴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주 잔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혹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정말 너무나 아주 잔잔한 일상이지만 굉장히 그건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일상 속에서 죽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잡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카몬 카몬의 영화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헐리우드 문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를 좀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저께 여러분 옥스팜이라고 아나요? 국제적으로 가장 큰 구호기구죠. 이 옥스팜에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가 펼쳐졌던 2년 동안 인류가 창출한 부가 어떻게 분배됐는지 이것을 발표한 게 있죠. 혹시 아마 어제 그제 나왔으니까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지금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위 90%가 인류가 창출한 전체 부의 10%를 가져갔대요. 완전히 10대 90의 사회가 된 거죠. 사실상 상위 10%가 거의 모든 걸 싹 다 가져버린 이런 어마어마한 불평등. 자본주의 역사상도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 사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 고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파국에 지금 거의 이 지구 온 나라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잔한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나를 돕는 것이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류의 긍정적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도 살만하다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몬이 아니에요. 논 카몬이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야 돼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이것은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미국인들처럼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그러한 증거보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오히려 강화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분석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독일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된 게 뭐예요?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바로 생태 기후변화 문제였어요. 이게 지난번 독일 총선에서 무려 전체 정치 아젠다의 46%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 쟁점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미래 세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독일 총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세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생명이라고 합니다. 미래 생명.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뭐예요? 지금같이 인류가 살아서는 미래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생명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는 것, 지금 태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러한 생명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사는 사람들이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의 철학적인 수준의 논쟁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유롭게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어른들을 믿지 마라.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라. 그들을 믿었다가는 여러분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이 사는 그러한 땅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실이에요. 지난 3월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 있는데 환경기후변화 문제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 단 한 번도 주제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절박한 경고음을 듣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앉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자들이 한 행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걸 했나요? 어느 놈이 더 못된 짓 많이 했나? 이걸 캐는 걸 대선 운동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았어요. 그걸로 승부가 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 처가 더 못된 짓 많이 했나?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한반도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4가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생태계 파국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독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상의 최악의 생태지옥이 어딘가요? 최악의 생태지옥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지역에선 아직도 생태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지옥이 다 중국 어디에 있나요? 전부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중국 동해안. 우리 서해 바로 옆이 중국 동안이죠. 이쪽으로 원자력 발전소들이 빽빽하게 지금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생태지옥, 이른바 죽음의 지대, 토데스존에 이런 말을 독일에서 많이 하는데 이 죽음의 지대의 가장 끔찍한 곳이 어디예요? 상해입니다. 상해. 베이징이 아니에요. 베이징도 끔찍하지만 상해가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상해를 중심으로 반경 500km를 죽음의 지대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생태학자들이.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500km 반경 그으면 우리나라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조차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나 끔찍한 미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어른으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이제 젊은 세대가 불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지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한 대단히 불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무시무시한 위협은 전쟁의 위협이에요. 전쟁의 위협은 실제합니다. 지금 실제한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 핵심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나요?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리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죠. 중국이 실제로 비핵화를 계속 말려왔습니다. 왜 말렸겠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했겠죠. 어떤 이해관계가요?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동북아 전역이 핵지대화되면 중국으로 봐서는 최악이지. 우리도 핵무장하고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하면 중국의 헤게모니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강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고 발벗고 나섰던 게 중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김정은에게는 분명한 사인을 준 거죠. 뭐겠어요? 핵을 놓는 순간 끝난다.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3번째 핵 강국이었어요. 전략핵을 무려 1770개 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55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소련 시절에 핵기지가 주로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과 소련, 그 후에 러시아죠. 영국이 이 핵을 두려워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러시아한테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습니다. 김정은도 비핵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한 게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준 너무나 큰 불행한 조건입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진핑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지금 대만 통합이죠. 대만과 통일을 이루는 것. 그럼 모든 것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게 모든 결정의 기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게 대만 통합에 유리하겠어요? 안 유리하겠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상 대만 해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국이 대만 통합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많은 국내 전략가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이런 절박한 위험을 감내할 역량이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두 번째, 평화의 파국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인가요? 어느 칼럼에다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불감증입니다. 한국인들은 전쟁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미신을 언제부터 갖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7년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영분년이라서. 그때 제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를 정말 절감했고요. 그 위험은 바로 전쟁 불감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독일의 국영방송은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방송입니다. 거기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9월부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막말을 교환하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그게 2017년 9월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국영 1, 2방송에서 동시에 전쟁 임박, 이것을 첫 번째 탑뉴스로 다뤘어요. 그리고 공영 1방송에서 이게 끝나자마자 특별 대담 해가지고 동북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반도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있는가? 그것이 유럽에게 미칠 영향은 뭔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신문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는 거예요. 이 신문 일면에 전쟁 직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다른 거구나. 이건 정말 전쟁이 터지는구나 해가지고 한국의 네이버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데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소유진 아세요? 네, 소유진이라는 탤런트가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럽,
독일에서 호들갑을 떤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 아무런 우리 앞에 지금 위험이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는 그러한 그야말로 불 끓어오르는 어떤 냄비 속의 개구리였나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또 몰라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후에 미국의 현장에 있었던 고위 군 당국자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군가요? 빈센트 브룩스예요. 이 빈센트 브룩스가 뭐라고 했나요? 전쟁과 관련된 모든 군사적 옵션의 검토가 끝났다. 공격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이클 멀린이라고 하는 전 합참의장은 미국 방송에 나와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지금 코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몰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예요?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당시의 국방장관의 고백이에요. 국방장관이 어디가 있었나요?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트럼프에게 설득을 통해서 전쟁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을 텐데 내가 결국은 그를 막지 못했다.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정말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끔찍한 게 그걸 한국인들이 몰랐다는 사실. 한국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너무 놀랍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보이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불감증.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라는 데 가 있었는데 그 소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악셀 호네트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호네트 소장이 저한테 물어요. 절대로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 당분간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위기에 처하면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잘 외치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전쟁이 터진다는데 광장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게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언제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나이 든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영구 평화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관련 국가 전체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전쟁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 번째 파국은 사회적 파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적당히 모여있는 무더기예요. 무더기. 이게 무슨 사회예요?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은 사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다도 썼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철학자가 슬로바키아의 슬라브의 지젝과 이탈리아의 프랑코 벨라르디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프랑코 벨라르디가 한국 사회를 와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통찰력이 있는 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경쟁. 이렇게 경쟁이 끝없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둘째,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가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상의 사막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이 사는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처럼 건조한 그러한 삶을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가 바로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속화, 엑셀레이션 이렇게 썼다가 그걸로는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이퍼를 더 붙여놨어요. 하이퍼 엑셀레이션, 초가속화, 거의 살인적인 속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쌤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KBS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일요일 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작년에? 저기 보셨네요. 회장님 보셨네요. 예, 그 프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저명한 불평등 연구자예요. 피케티 지수를 가지고 제가 한국이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왜 1월 2일 날 그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한국 사회 불평등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3월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 하겠다는 자 중에 이 불평등을 내가 해결하겠다. 보다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모르는데 당사자들. 예? 당사자들도 그런 거.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모르죠. 맞아요. 당사자들도 얼마나 불평등한지 잘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도 공정, 이재명도 공정, 문재인도 공정, 안철수도 공정, 전부 공정을 말해요. 이런 선거 뭐로 해요? 그 중에 저 짱깨뽀 해가지고 뽑지? 똑같은 주장을 한 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럼 어떤 차이로 뽑으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정이란 말은 가치가 아니에요. 규범이죠. 당연히 지켜야 될 규범이죠. 그걸 내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정만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득권이 모든 게임을 이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평등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 다음에 공정을 이야기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이란 말은 완전히 기득권의 논리고요.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허위의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통령 하겠다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정을 외쳐요. 너무 끔찍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파국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피부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더 끔찍한 면은 불평등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실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도 없고요.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도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불평등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왜 이걸 받아들이죠? 예, 능력주의 때문이에요. 능력주의. 한국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내가 못나서 생긴 거예요.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약탈적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았기 때문에 내 불행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혁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왜? 내 불행의 근거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8년째 자살률이 1인 거예요. 2018년 한 해 빼놓고 계속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우울질이 강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것은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를 자살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뭐겠어요?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불평등을 심지어 사랑합니다. 불평등을 사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의 모든 가치관 조사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고 불평등한 상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을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니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World Value Survey라고 해요. World Value Survey. 이건 대체로 6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주체는 100여 개국, 100개국이 넘어요. 100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회과학자들이에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거 조사합니다.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조사는 이거예요. 당신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답을 하고 있어요.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24%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59%예요. 지금 이 조사 국가 중에서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가 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심해요. 미국도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인 거 아시죠? 모든 걸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나라예요. 교육? 네가 가서 사. 하버드 6만 달러, 예일 5만 5천 달러. 이게 미국 사회예요. 의료? 네가 시장에서 사. 모든 걸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고 국가는 이 시장이 작동되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거대한 경찰에 불과해요. 그런 미국조차도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나아요. 놀라운 거죠. 미국에서는 어때요? 무려 우리보다 32%니까 6%가 높아요. 보다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36%밖에 안 돼요. 우리 59%죠.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가 16%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무슨 대단한 유토피아인가요? 아니면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상식적인 나라죠? 지금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너무나 불평등한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거기에 독일인들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 반대의 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표본을 잘못 짰거나 모집단을 잘못 짰거나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6년 후에 또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6년 후 2020년에 또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어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 났어요. 12%밖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66%예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한 사회인데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예, 교실에서 생긴 겁니다. 교실에서.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극단적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적인 의식들은 다 교실에서 길러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 병자예요. 우리 자신이. 한국 교육을 12년 받으면 완전히 병자가 됩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 교육을 잘 받지는 않았죠? 다행이에요. 이런 교육을 잘 받은 모범생들, 이들은 완전한 병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의사, 판사, 검사, 이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의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죠?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상황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겨우 3,000명을 의사를 공공병원 의사로 늘리겠다는데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독일은 우리보다 의사 수가 2배가 많아요. 2배가.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도 파격적으로 의사 수를 올렸습니다.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의사협회는 대환영 이러고 나왔습니다. 대환영. 한국의 의사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한 놈도 못 늘린다 이러고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화문에 나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게 이들이 쓴 성명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 교육이 어떤 괴물들을 키워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아니 거기서 전교 1등이 왜 나와요? 자기들은 전교 1등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은 다 전교 1등이라는 데서 나오나 봐요.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없음. 이 오만방자. 저는 이 의사들 또한 한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요.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러한 교실에서 12년 동안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갖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들 또한 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예요. 판사, 검사, 이들은 다른가요?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판사도 좀 예를 들게요. 양승태 사법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진 거 아시죠?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꿨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약 40억 정도를 빼앗겼습니다. 연구비를. 제가 연구 과제를 냈는데 1등을 했어요. 4팀을 뽑는데 1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것도 2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했어요. 제 이름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 시국선언을 했어요. 조직을 했어요. 제가 중앙대민교육 회장을 하는 통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1등을 한 걸 무리하게 이 사람들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법농단 과정에서 다 개입을 한 거죠. 정치 권력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교수예요. 네, 2년 동안 싸웠습니다.
항소심까지 갔는데 졌어요. 예. 제가 그 과정을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양승태 사법부가 벌인 사법농단 중에 제가 피해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개입한 수석 판사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하겠어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에서 다 무죄가 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법농단이 있었는데 단 한 놈도 빵에 쳐놓은 놈이 없어요. 전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어디 칼럼에 썼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경악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 그렇게 압력을 놓고 개입을 해서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고 부적절한 행위다. 이건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대로 인용이에요. 대법원 판결문 그대로 인용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리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수석 부장 판사의 재판 개입은 재판 개입은 월권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죄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이 안 나와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아는 정도가 아니죠. 너희들은 바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거기 반박할 수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판사들이에요. 검사들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김학의라고 아세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네? 검사들이 아주 고급 형을 받고 99만 원 때려서 한 놈도 기소 안 한 거 아시죠? 지금 이 정권 완전히 검찰 정권이죠. 이들이 벌이는 행태 보세요. 이들이 벌이는 행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예요? 그 노골적인 파렴치죠. 어떤 일을 다 버리고도 안 했다고 버텨요. 증거가 다 있는데. 김학의 비디오 다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미국에서 찍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라고 버텨요. 이것은 바로 한국 교육이 길러낸 이른바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미성숙한 자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은 뭐 적당히 따라쓰기 어렵다. 이것은 너무 더러워서 그냥 버려야 된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육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진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3만 명의 난민을 받는 문제로 영국 전체가 뒤집혔고, 결국 우리가 난민을 받느니 유럽연합 탈퇴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정치가의 선동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 브렉시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럽연합을 탈퇴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의 난민을 받는 문제 가지고 극우파가 막 선동을 해대니까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프랑스의 히틀러라고 불리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결선 투표까지 간 거예요. 정말 정치적 파탄이죠. 그때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당시 독일 총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 받을게. 100만 명을 받을게. 100만 명. 다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100만 명을 받겠어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요? 117만 명을 받은 거예요.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다들 그랬죠. 117만 명 받은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끝났나요?
2017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4년을 더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이 대단한 거예요? 독일 시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또 수상으로 뽑는 독일 시민들은 누구냐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요번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에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난민을 몇만을 받은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올해 6개월 동안 독일에서 받은 난민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8,700명을 받았어요. 또 100만 명 이상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계속 뉴스에서 보여주는 게 베를린 그 어디에요? 역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열차를 보여줘요. 거기서 내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수보다 우리 집에 가자 피켓 들고 나온 베를린 시민들의 수가 3배래요. 3배. 서로 다툰대. 자기 집에 가자고. 여러분,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독일에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끔찍한 나라잖아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유태인 학살 누가 했나요?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태인을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독가스실에 사람들을 쳐놓고 공장식으로 죽인 거예요.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나라가 어딘가요? 그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 독일에서 오늘날 이런 성숙한 시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교육개혁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내서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독일에서 있었던 교육개혁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이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도 아마 저 교육자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교육자들이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늘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늘 동요하지요. 독일은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교육개혁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이 뭐겠어요?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하는 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그래서 독일은 1970년부터 경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경쟁교육을.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이게 독일 교육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쭉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나올 때까지. 예. 그래서 1970년부터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더 가보실래요? 생각할까요? 됐어요. 계속합니다. 또 더 가세요. 더. 예, 됐죠? 고맙습니다. 예, 됐어요. 요걸 누르는데 밑에 거. 알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경쟁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실 수 있나요? 등수와 석차가 없는 학교. 학교 간의 경쟁도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이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독일 단어 하나를 외워가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비투어. 아비투어. 네,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면 이 학생들은 여기 합격을 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비투어는 얼마나 붙을까요? 90%가 붙습니다. 90%.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다 기회를 열어놓는 거죠. 또 아비투어를 붙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베를린 대학 철학과에 붙었어요. 자, 한 학기 베를린 대학 가서 철학을 배워보니까 어때요? 와, 철학 천하에 재미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원했어도 한 학기 배워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서 다른 거 심리학 해야지. 이러면 가면 돼요.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러한 전공들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오늘날 독일을 이렇게 성숙한 사회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일 교육은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 일종의 라보아예요. 라보아. 독일 사회 자체가. 지금 독일인들은 대다수가 경쟁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다른 나라 인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에요? 117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은 총리를 또 뽑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또 100만 명이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사례들을 몇 개 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례는 안 들게요. 자,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린 독일과 분명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우린 독일과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의 교육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교육이에요. 독일은 경쟁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이 심하다는 건 아시죠? 근데 가장 심하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해 전에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죠. 르몽드지가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내린 결론이에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 도표가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보세요. KDI, 우리나라로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연구소지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7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한 거예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의 대학생 1000명에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뭐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함께하는 광장이었나요? 거래하는 시장이었나요? 아니면 사활을 건 전쟁터였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을 물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걸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그 나라를 딱 물은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그 4강 중에서도 8군이죠?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절반이에요. 81%가 전쟁터라고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절반이라는 것도 상징적이죠? 네, 미국과 중국도 뭐 만만치 않죠? 경쟁 교육이 심한 걸로. 놀라운 건 일본이죠? 일본이 14%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의외네. 이랬더니 제가 일본 전문가들 여러 여쭤서요. 이게 맞느냐? 다 맞대요. 일본은 경쟁교육 안 시킨 지 꽤 됐다. 유럽적으로 이미 상당히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 있죠. 네? 우리한테 이런 교육을 이식시킨 게 일본식인데 자기들은 벌써 그쪽으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병리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81%가 전쟁터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전쟁 생존자들이죠. 전쟁 생존자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전쟁의 기억,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한국인들은 다 전쟁 트라우마의 상처를 안고 있어요. 전쟁터니까 어떤 자만이 있나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승자와 패자 딱 둘이에요. 승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스카이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공생의 정신, 연대의 정신, 공감 능력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수 가장 적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변호사 수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해요. 지금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룩한 건데 누가 여기 감히 들어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9%가 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을 느껴요. 20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행의식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김우창 교수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한국의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김우창 교수가 어느 책에다가 바로 이 얘기를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통찰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다. 이렇게 썼어요. 오만과 모멸의 구조.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꿰뚫어 보신 거죠. 승자라고 하는 자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대다수의 패자들은 모멸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방송에서 하는데 그때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독일 친구가 같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TV에 자주 나오는 독일 친구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다니엘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매일매일이 파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목이 쫙 감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파티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참 센스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나 아주 정직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이 시절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파티입니다. 매일 연극 보러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오케스트라 들으러 가고 네?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 여러분 15세 전후한 아이들에게 연애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나이 때 연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험이 있어야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죠. 저는 한국에서 휴머니스트가 드문 이유가 중고등학교 때 연애한 아이들이 드물어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독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세를 전후한 나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장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나이죠. 그 나이의 아이들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을 상시적으로 즐기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고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공유하고 책 속에 푹 빠져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 책 속에서 지적 모험을 감행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바로 요 나이에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어때요? 이 모든 걸 전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싹 못하게 하고 그저 죽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공부라고 시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탄생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는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돌려줘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도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한국 사회도 비로소 선진국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한국 사회가 마침내 교육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도 다른 나라의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혁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